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월달 꼭풀 160제 오늘 일주 미교론입니다. 두 가지만 안내하고 수업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이제 5월 4일이고요. 5월 4일 다음 주 11일 날 줌 있습니다. 이 줌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1월 요게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줌 시간을 보통 오후 6시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꼭풀 문제를 풀면 예년도에는 한 4시쯤 끝났어요. 4시나 4시 반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긴 한데 오늘 진행을 해보고 줌 시간대가 변경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걸 직강과 인강 모두에게 담당자분들께서 각각 알려줄 거예요. 인강은 인강 담당자 과장님이 알려줄 거고 직강은 차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다음 주 줌 시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 줌은 오늘 미교론도 좀 한번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거 중간 이제 좀 잊어버릴 만했던 거 표현 영역 같은 것도 좀 하고 지난번에 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 제시했던 거 반영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요게 5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인데, 요게 6월 달인데, 6월 수요일 날, 요게 마지막, 우리는 요때 강의가 끝나고요. 26일 날이 수요일인데, 요때, 박물관 견학을 할까 합니다. 탐방을. 요거 이제 우리 카페에 요 안내 내용을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차여차 이제 제가 글을 작성을 했는데 제목은 늦은 봄에 하는 미술사행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이게 조금 이른 봄이었으면 약간 날씨도 좀 어쨌든 뭐 꽃도 피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예년도에도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규격화, 규칙화해서 박물관 측에서 그래서 예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가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일반인들까지 저한테 와서 일중도 쫙 돌고 이렇게 설명 듣고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관련자들과 학예사들하고도 제가 좀 알고 이렇게 됐었는데 뭐 1층부터 다니다 보면 어느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빠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들이 좀 많은데 요즘은 이거를 좀 규격화해서 한 달 간격을 두고 6월 초에 6월 말까지 외부 강사, 그러니까 박물관 측에서는 제가 외부 강사죠. 그 외부 강사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선착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샘 교수를 비롯한 몇 명 이렇게 하면 인원이 전체 개수가 되잖아요. 그럼 박물관 내부에 공간도 있고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인원도 한계가 되어 있어요. 한정이. 그래서 이걸 선착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 박물관 측에서 우리에게 이제 외부 해설로 그런 어떤 패라든가 스티커 같은 걸 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일체 설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가하실 분들은 여기에 댓글 좀 달아서 이렇게 지금 사례 아주 잘 달아주셨는데요. 누구누구 몇 명 혹은 지인들 데려와도 됩니다. 가족도 괜찮고요. 요게 답을 달기 어려우면 그냥 닉네임 다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고 보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수업은 시간이라고 하는 규약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중요도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말 못했던 설명 못했던 내용들이 좀 꽤 많은데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니까 아마 수업 시간을 못 들었던 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누구 참석합니다, 몇 명 참석합니다를 올려주셔야 제가 이걸 전체 인원을 계수를 해서 박물관에 이제 선착순 등록을 하게 됩니다. 6월 1일 날쯤 제가 이렇게 등록을 좀 할까 하는데, 만약에 등록이 밀리면 우리 못 하는 거고, 이것도 무슨 뭐 수강 신청을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면 이제 하게 됩니다. 인원수를 비교적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다른 외부 설명 팀들에게 방해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 갑니다 했는데 달랑 10명 가버리면 그 40명 분량에 대해서 다른 팀, 희망했던 팀, 그런데 밀렸거나 잘린 팀에게 굉장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좀 가급적이면 미리 좀 알려주시고, 알려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 여기 내용도 있지만 하절기에 6월달이니까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그 경천사 10층 석탑 거기에 그 디지털로 미디어 파사드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조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시간이 좀 짧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멋있어서 거기 앞에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보시고 귀가해도 괜찮겠죠.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차 시간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될 테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 조금 넉넉하게 한 11시 정도에 모일까 생각합니다. 11시 정도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선사관, 그다음에 삼국시대관, 뭐 이렇게 고대관 이렇게 좀 돌다가 적당한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다시 돌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점심을 파는데 점심값이 조금 비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서 도시락 같은 걸 싸오시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거기 뭐 벤치도 있고 하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안쪽에 책 같은 것도 좀 팔고, 책이 볼만한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출판한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요약합니다. 여기에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지인 데려도 괜찮습니다. 가족도 괜찮아요. 남친도 다 괜찮습니다. 그 인원을 달아주시고, 달 때 이름 본명이 불편하면 닉네임으로 달아도 상관없으니까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아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어제 제가 광고를 했는데 지금 한 4분 정도 달았거든요. 그 뭐 10명도 안 되게 달랑 가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최소 인원도 좀 필요하겠고요. 참여 최대 인원은 상관없습니다만 최소 인원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빠른 시간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안내를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거 1번 2번 국립중앙박물관. 그 메모지, 노트, 내지는 기본서, 내지는 얇은 심화서, 내지는 뭐 마인드 멤버 다 상관없고 그런 거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되고, 또 뭐 조금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도슨트에게 설명드린 것보다 낫겠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는 거 아시죠?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걱정, 고민하는 건 바보. 지금 그리고 5월이죠. 5월인데 아직도 공부 방법 때문에 헤매는 건 시간을 까먹는 셈밖에 안 돼요. 그냥 막 정말 닥치고 공부만 하는 게 맞아. 5월부터는 솔직하게. 혹여라도 한두 명 올해 초수이거나 N수 쪽에서 공부 방법 때문에 헤매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미술과의 강사님들 되게 많이 늘었어요. 한간에 들리기는 미술과는 뭐 이렇게 강사하기 쉬워요 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예요. 근데 굉장한 오해죠. 미술과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함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철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미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영상,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알만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항상 설마 이런 게 나올까라고 했던 것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남을 가르쳐도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쉬운 것만 찾아서는 결코 합격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나는 아마추어야, 나는 취미 활동이야 라고 한다면 뭐 그냥 쉬운 공부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직업이야,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못 벌려, 난 이걸 좀 취직을 해야 되겠어. 비록 교사 생활이 좀 빡세고 어렵지만 그래도 평생 맡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임용고사 시험 수준에 맞는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용고시 공부가 요게 크게 두 가닥입니다. 첫 번째가 이론 공부예요. 두 번째가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이론은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요거 좀 먹어볼까? 또 다른 과일 좀 먹어볼까? 오늘은 이제 딸기 먹었으니까 내일은 참외 먹어봐야지. 이런 것과 다르고 시험 영역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론은 사실상 뭐 누구에게 들으나 시험이 나올 만한 걸 듣는 게 맞아. 본인이 공부가 안 돼서 막 어려운 것 뿐이지, 그 이론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게 맞고, 그런 거라면 이 강의를 들으나 저 강의 들으나 별 차이 없다. 대신에 초수 때 들을 때랑 N수랑 재수 때 들을 때랑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공부를 했으니까 작년에 들었던 것보다 올해 잘 들리는데, 이게 잘 들리는 게 공부가 좀 쌓여서 자기가 좀 이해가 되고 단어가 익숙해진 거지. 그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동굴에 들어갔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채용한테 막 서피를 배워가지고 강의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론은 임고 고시 범위에 맞는 내용이면 누구 거 듣던 아무 관계가 없다. 안 들리고 못 들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본인이 공부를 안 했거나 낯선 단어일 것이거나, 그도 아니면 너무 쉬운 것만 찾아가 다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쉬운 것만 찾아서는 합격 안 되는 건 아시겠고, 문풀 공부는 요거는 얘랑은 좀 달라요. 요거는 문제의 특성이 강사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골라서 듣는 것이 맞아요. 문풀은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문풀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임용고시 딱 현재 트렌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문제로 풀어보고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강의를 듣는 게 맞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강사들이나 교수님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는 어떤 강의 들어도 사실 상관없지, 이것저것 고르고 이럴 건 아닐 것 같고, 본인이 한번 선택했으면 그냥 그 강의 열심히 잘 복습하는 게 맞고, 문풀은 좀 골라서 선택해서 듣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 문제로 공부했던 사람도 정말 어이없이 쉬운 문제 가서 풀면 막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향들 잘 파악해서 자신의, 특히 재수 이상 자신의 문제점,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강의를 그냥 당당하게 듣는 게 맞아요. 서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복습 시간 안에 주로 선택했던 교수님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하나 선택하는 문제를 복습할 시간이 되느냐 문제인데, 그것만 잘 소화한다면 문제를 뭐 듣는 게 맞겠고, 여러분 중에 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좀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숨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째째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남하고 비교 견주었을 때 내 문제가
퀄리티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내용인데 5개념 같이 뭔가 좀 서로 이질적인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답답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서슴없이 나한테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그걸 내가 근거를 딱딱 들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해 줄 거야. 어차피 나는 현재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뭐 이런 것까지 막 옹졸하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불안해서 마치 실기를 안 다녔는데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찜찜한 이따면 실기 다니는 게 맞지. 그지? 근데 다녀봐야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모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게 다니는 게 맞아. 공부는 마음 편한 게 맞아.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볼까 저 문제도 풀어볼까 한다면 그냥 수강하는 게 맞아요. 맞고 공부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서로 안 맞는 좀 다른 걸 가르쳤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잘 복습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갈 수는 있다. 그런 걸 자기가 잘 관리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육학 선생님들도 아마 뭐 동일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교육학 시간은 줄이셔야 돼요. 배점 기준에 따라서 전공이 80점, 교육학 20점이면 그렇게 80대 20%로 점점 달려가셔야 돼요. 점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문제는, 임용고사 트렌드랑 딱 맞습니다. 그냥 그 난이도랑 거의 똑같아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문제를 공부할 때는 규칙, 우리끼리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1번, 총점에 연연하지 않는다. 총점 무시한다, 이거. 무시하시고, 개별 문항. 점수에 연연하셔야 돼요. 예컨대, 요거 4점짜리인데 자기는 왜 2.5점밖에 못 받았을까? 이거예요. 요거를 잡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총점에 연연하다 보면 좌절감 들어서 임용고시 못해요. 80점 만점에 20점 만데 어떻게 공부를 해? 나는 안 들리는 개벼, 나는 내 인생에 관직은 없는 개벼, 한강에 가깝네,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총점은 바보야. 노량진에서 합격증을 주는 게 아닌데 합격증을 받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건데 왜 총점을 자꾸 생각을 해? 이건 안 돼요. 저도 첨삭할 때 총점 적어준 적이 없어. 대신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엑셀로 직원들이 이렇게 쫙 점수를 뽑아서 주니까 총점이 나가지만 내 손으로는 문항당 점수만 줍니다. 요걸 꼭 지키시고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 자꾸 시험 볼 때마다 20점 맞아서 전 정말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80점짜리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형, B형 합쳐서 1시간에 다 풀어버린 문제. 근데 그런 문제는 쓰레기야.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거 나한테 바라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내 역할이고 그러려고 이 생에 좀 온 거지 괜히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온 건 아니라고. 자존감이 있죠. 그죠? 문항의 퀄리티가 있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거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복습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날리지 마시고요. 요 문제 안 나와 하고 날리지 마세요. 그냥 1번부터 23번, 23문제까지 다 복습해요. 요번 주까지. 교수님, 저는 서미사같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요번 주 중반에 서미사 공부하는 거 반댈세. 어차피 서미사는 6월 달에 해요. 6월 달에 미친 듯이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10시간 공부해서 서미사 몇 개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아는 내가 문제 경향을 잘 파악한 내가
올해 나올 만한 거 그냥 거의 작두 타는 느낌으로 해서 문제 뽑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줘서 그걸 받아서 공부하는 게 10시간 안에 공부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 서미사 약해, 그래서 서미사 좀 볼게, 나는 한미사 약해, 나는 디자인이 약해, 이렇게 자기 약한 걸 찾아서 공부하는 게 더 많이 얻을까요?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약한 영역이 있겠지만 복습으로 하세요. 복습. 이번 주 무조건 1주차 미교론으로 끝내셔야 돼요. 빵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빵점 있을걸요 아마? 오늘 문제 B형 그냥 비들비들 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문제 그지? A형 시험 보서 A 이랬고 지금 그렇잖아. 빵점도 괜찮아. 오늘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야.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차피 정답이 있으니까 설명 많이 필요 없어. 문제 풀 때 4시에 끝나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인강생 지금 우리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요 시간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아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디자인과랑 공예과 교수도 되잖아요. 노량진 유일하게 2과목 강사입니다. 디자인과 선생님들이 디자인과를 안 뽑으니까 지금 3년 동안 안 뽑았어요. 보통 5년 안 뽑아. 10년 안 뽑은 데도 있었어. 그럼 그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다 기간제 선생님 하시거나 어떤 디자인 회사 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공부가 안 되잖아. 가티오 발표도 8월 달에 미친 것들이. 그러면 11월 달에 시험 보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기간에 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문제 풀이 시간대는 안 와.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일을 보고 있다가 해설할 때만 딱 와서 봐요. 인강도 해설 강의만 들어. 그러니까 무슨 강의료가 예를 들어 30만 원인데 뭐 강의를 1시간 하냐?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문제 만들 때 3일 걸려요. 제가 3일. 정답 요거 만드는 게 4시간 걸려요. 정답 답지 여러분 받은 거. 그런 시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문제랑 내가 싸우고 고민하고 이 이론과 싸우고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잖아.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얘랑 부딪혀야지. 빵점 맞더라도 얘랑 부딪혀야 돼. 그래야 인지적인 부조화 현상이 생겨서 얘에 대해를 복습할 때 더 잘 외워져요. 그렇지 않고 나 이 시간 아까워. 내가 지금 너무 공부를 안 했거든. 이 시간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정답만 볼 거야. 이러시면 공부 안 돼요. 합격률 떨어져. 그러니까 꼭 요거 지금 우리 직강생들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인강생들도 이런 시간대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 해설 강의 들을 거고요. 강의 끝나면 오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꼭 다시 풀어야 될 거. 요 문제 답안지 다시 쓰세요 라고 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앞에서 하고 집에 가는 것과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행동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오늘 문제 중에서 요거 꼭 내 앞에서 풀어보셔야 돼요 라고 한 거는 풀어보시고 그렇게 인강생들도 하시면 좋겠고, 직강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분위기 딱 맞춰서 시험 봅니다. 책상에 책 다 빼고 줄 맞춰 앉아있고 이렇게 합니다. 인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강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까지는 오세요. 오셔서 스터디를 1인당 2개, 3개 하세요. 이렇게 얼굴들 보시고 여기 안에서 2개, 3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9시부터 와서 한 20분 동안 백지 쓰기를 하시든지 권하는 거, 적극 권장. 지난주 문제 복습한 거 백지 쓰기, 적극 권장. 두 번째, 이제 2주차죠. 다음 주에 오시면 9시에. 다음 주가 교육과정, 교사학습 방법, 평가, 감상화 비평이니까 그 20분 동안 오늘 어떤 문제 나올까를 모여서 의논하시고 그 부분을 또 쫙 보는 거지. 근데 생각했던 게 오늘 문제 있어. 그러면 그 느낌 딱 좋거든요.
촉이 딱 좋아지는 거거든. 그것도 실력이야. 그런 걸 아침에 하시든지. 강의 다 끝나고 그냥 달랑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써보고 그거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모여서 분석. 교수님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근데 왜 이 주제는 안 냈지? 이런 거 분석. 그렇게 하시고 오늘 꽉 차려고 하세요. 그거를 제발 부탁하건대 내 얼굴 6월달까지만 보려면 2달만 하시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실력이 일치월장될 거예요. 내 목소리 톤, 얼굴, 내 마음 진정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달 동안. 아시겠죠? 그게 영역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7, 8을 또 비슷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파나를 못해도 괜찮아. 파나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미교로부터 할 때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오늘은 여기 이제 토요일 날 강의고요. 금요일 날 강의가 필독서 강의인데, 필독서 미교론, 어제 미교론 1번을 했어요. 총 2번, 3번 내지는 3과 2분의 1 정도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제 1번 하면서 뽑았던 주제가 29개입니다. 요 정도는 해둬야 돼 라고 했던 거. 이게 29개예요. 그 중에서 오늘 문제 푼 게 몇 개 좀 있을 거야. 그지? 그런 게 좀 이렇게 궁합이 맞아서, 아마 어제 배웠던 거나 어제 뽑았던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썼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하시고,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미교론 필독서 2나 3쯤이 요게 최신 트렌드예요. 최신 사참. 그 지속 가능, 예를 들어 ESD 이런 거. 그다음에 생태, 다문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미술 교육론.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후기 구조주의 이런 걸로 바뀌었죠. 포스트 모던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들레즈의 리조미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아마 다음 주 강의하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여기 또 주제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는 2주차 문제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 이렇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무조건 교육과정 해설서 가져오셔야 돼요. 교육과정 해설서 2주차 준비. 당연히 기본서. 내지는 본인들 갖고 있는 심화서 어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 요거 해설서 몇 년 개정을 가져올까요? 2015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비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교육과정 2015 가져오시고요. 2022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22가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이런 거 모르시고, 미쿡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라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와우, 놀랍들. 웃잖아. 요거 25년에 적용되는데, 25년에 적용되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중2, 3, 고2, 3 어떻게 될까요? 2015예요. 내년에 중2, 중3은 2015 그대로예요. 고2, 3도 내년에 그대로 2015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2015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2015랑 2022 비교 관점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니라서
뭐 그렇더라도 미안하지만 2015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끄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제다 보니까 매주 3문제 정도는 기출을 넣습니다. 그래야 경향 파악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2주차 교육과정이랑 교수법이랑 평가랑 감상과 비평에서는 굳이 기출을 안 넣습니다. 굳이. 얘네는 경향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색적으로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는 굳이 안 넣고, 그 다음에 표현 영역에서는 또다시 경향 파악해야 되고, 미술사 같은 경우도 중미, 한미, 서미 같은 경우도 경향 파악이 중요하니까 경향 파악을 위해서 한 2-3문제씩은 넣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게을러서 넣은 게 아니고,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넣은 게 아니고, 참고해 주십시오. 제 진도, 제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어 주시면 그 부분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이해가죠? 문제를 읽다가 교수님 이거 오탈자 같은데요. 그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오탈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교정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는데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받아야 돼. 교정을 받아야 돼.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교정을 받는 게 빠르고 성적 올라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볼까요? 1주차 문제, 제가 만드는 문제지만 우리끼리 총평을 해보자. A형 1번부터 12번까지는 대체로 그 근대, 현대 초기까지 미술교육이고 좀 순차적 배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B형은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던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역시 순차적 배열을 했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 배치된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운 건 아니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각문화에서 나올 거는 안 냈다. 본인이 그거 했는데 안 나왔다. 그건 이제 7월 달에 나오겠지. 그지? 시각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요즘 트렌드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학회에 나온 논문들이기도 하고,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수용을 한다고 요즘은. 이런 것들은 이제 7, 8월 문제 때 나올 테고, 이따 설명도 좀 판서를 해드릴 거고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요런데, 여러분들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우리끼리 총평해 볼까요? 아주 진솔하게 이런 거는 분석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뭐 아무 말도 괜찮아요. A형, B형 다 풀어봤어. 어떻든가요? 잠깐만, 미안. 앞에부터. 같은 말? B형이 좀 더 어려웠다. B형이 좀 더 어려웠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요즘 손을 좀 덜 댄 최근 경향치들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참이 있다든지 커뮤니티 아트가 있다든지 또 창의성 개념에 대한 아마바일 요소 체제 이론 같은 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어보는 것도 최근 경향치 문제였어요. 교사의 역할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약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좀 해야 돼. 그 내용 설명은 이미 정답 있어. 정답 미친 듯이 만들었잖아. 그쵸? 4시간 걸려야 되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안 만들면 1시간이면 끝나요. 나머지 놀면 돼. 탱자탱자.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공부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정답 있으니까 한글 읽을 줄 알죠? 그러니까 정답 굳이 막 이렇게 길게 할 거 없고 이런 내용이 더 설명이 된다. 더 소중한 설명 같아요. 딴 데서 못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초수이건 N수이건 24학년도 그러니까 23년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되돌아보자고요. 잠깐만. 얼른 떠오르게. 작년에 시험을 안 봤더라도 초수는 열어봤을 테니까. 작년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웠다. 자기가 틀린 거 기억나시는 문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순서 상관없이. 사진 문제 이거 다 쥐약이었죠? 어쨌든 사진. 응? 미약. 또 비평도 어려웠고 아마 그 미친런지 미틀런지 뭐 이런 거 어려웠겠지? 또 전가 어쨌든 받아 적겠습니다. 서미사 쉬웠어요? 리차드 프린스인가 그 왜 카우보이 나온 거? 다 틀렸을 텐데 얼굴을 싹 이렇게 아주 가리시고 아주 그냥 서미사 2 이거 포스트 모던 이게 사실 극사실 요즘 트렌드 극사실 2기라고 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 사진은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천만에으로 작년에 우리가 50mm는 다뤘어요. 50mm 표준 연재는 다뤄서 우리 학생들은 비벼라도 썼을 건데 어쨌든 이거 틀렸을 테고 미안한 얘기지만 미약도 우리 다뤘었거든요. 알베르티만 안 다뤘어요. 이것도 어쨌든 틀렸을 테고 비평 자꾸 그런 얘기해서 똑같은 말인데 미틀러 많이 틀렸을 테고요. 전각은 이런 거 쉬웠는데 문제가 정말 애매하게 나와서 정답이 많아. 정답이 많은 건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야. 이걸까 저걸까만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잊어서 냉장에 보면 이거 굉장히 유치해.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그렇다 치고 얘는 다 틀렸을 테고. 이것도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 프린스 카우보이 문제는 풀긴 했어요. 알랭 자켓 건 안 풀었어도.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야. 내가 가르쳤던 안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풀었던 안 풀었던 제가 여기서부터 요 생각을 해야 돼.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아깝게 1차에 안 됐다. 그래서 1차에 안 됐다. 안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이런 문제에서 틀려서 안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거는 수험생 모두가 다 틀렸어요. 맞아봐야 2점이나 1점 맞았다고 4점짜리들에서. 이것을 틀려서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 외의 것, 정말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못 썼거나 아니면 서술 자기가 분명히 알아. 만점 맞을 자신이 있었던 문제인데 서술 방식의 실수 내지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점수를 다 못 받는 거지. 이른바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못 받는 거야. 이래서 작년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잡으셔야 돼요. 저 역시 이런 문제 미친 듯이 내드릴 거고요. 뭐 집에 간에 나왔던 거 있잖아. 교육학 그런 것도 내드릴 거고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보도 듣도 못한 교육학 학자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문제로 복습하고 알아야 될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합시다. 1번부터 설명합니다. 자, 파란색 내지는 녹색 내지는 보라색 펜 들어주시고
각자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인강생도 마찬가지. 그걸 가지고 집에 갈 때 저랑 상담하고 가는 거야. 뭐 1번부터 다 할 수는 없고 23번 다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문제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 서술 방식 좀 봐주세요 라든가 내가 쓴 답이 인정답일까요? 라든가 상담을 받고 가셔야 돼요. 인강생들은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줌할 때 얘기를 하거나 줌도 개인 줌을 할 수 있거든요. 저랑 전화 상담하거나 그래서 자 그럼 잠깐 줌 엽시다 하고 1대1로 줌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보여주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 설명이라서 길었어요. 널리 양해해 주시고 1번은 24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문제가 똑같진 않죠. 문장은 똑같은데 가로 쳐놓은 건 다르게 쳐놨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돼.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근데 가로 쳐놓은 걸 제가 다른 걸 해놨어요. 그래서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2번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의미중심 미학, 상호작용적 인식. 이거 8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8가지. 제목만이라도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읽어두는 거야. 이 내용을 읽으면 아 이거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만한 거리들 잘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가장 쉽게는 애플랜드 인지 유연성 4가지 이런 거는 정말 생기죠. 조금 심화된 거라면 앤더슨 밀브란트의 삶을 위한 미술교육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조금 심화 정도. 요거랑 유사한 급 다문화 미술교육의 교육과정 개정 접근이 있죠. 슬리터와 그랜트 뭐 이런 애들 뱅크스 이런 애들 그 정도 급이면 얘랑 비슷한 급. 굳이 설명 필요 없죠. 요진도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설명 필요하다면 꼭 얘기하세요. 한 명이라도 괜찮아. 한 명도 소중한 학생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초수다 인수다 무시하거나 뭐 교만하거나 이러지 말자고. 똑같이 이제 문제풀이 선상에 딱 섰어 이제 문제로 항상 평가받고 복습하고 하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이해 못할 수 있지. 이해 못하니까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두려움 없이 질문하세요. 2번입니다. 미교로는 그림이 없는 영역으로 유명하죠. 근데 너무 지루하고 싫어할까봐 그림을 어거지로 넣었어요. 이인문, 조선 후기 화원입니다. 대표적인 화원이에요. 김홍도 선생님과 친구라는 그런 뭐랄까 문서들도 좀 나오죠. 지극히 화원이었어요. 김홍도 선생님은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 이문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답답한 정말 화원의 길을 딱딱 지켰던 분. 그래서 이인문 선생님의 강산 무진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인문 강산 무진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요거 뭘까요? 뭔데 이렇게 쪼개서 나올까? 그림 하나가 가로로 긴 횡권 혹은 장권 두루마리 그걸 권이라고 그래요. 두루마리를 권 가로로 길다 해서 횡권 장권 그 중에 일부분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 작품에는 화원이라서 전통회화에서 다루는 모든 준법, 수지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느낌에도 부벽준 보이죠? 해점을 보이고요. 딱 느낌에도.
태점, 미점 보이고, 피마좀 보이고, 선연법 보이고. 그렇죠. 딱 보기에도. 화원이라서 모든 기법을 다 써요. 그렇게 기교가 아주 출중하신 분이에요.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화원선발은 취재라고 그래요. 인재를 취한다. 인재를 취할 거야, 국가가. 시험 과목은 외우셔야 됩니다. 대나무, 산수, 인물, 영모, 화초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통, 약통, 불통, 평점. 통과, 약해, 너는 안 돼. 이거죠. 요거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교과 평가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2007, 2009까지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있는 거를 A, B, C로 표기를 합니다. A, B, C로. 일반 교과는 A, B, C, D, E 5등급. 5등급. 예체능 교과는 3등급으로 표기합니다. 조선후기 도화서 화원과 별도로 차비대령 내지는 자비대령. 차자랑 자자랑 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자비대령. 여기다 굳이 쓸 필요 없다. 여기 있다. 그죠? 자비대령. 이렇게 됩니다. 시험 과목 외우셔야 돼요. 시험 과목, 이게 일반적인 화원 시험 과목과 다르다. 그죠? 인물부터 나오네. 산수, 누각, 속화까지 8과목. 요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 3번. 샤를 르블랭은 프랑스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시했던 미술교육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얘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시했던 미술교육 방법. 따로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거 7, 8월 때로 문제 내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프레아르 드상블레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을 제시하는데 회화의 완벽한 이념, 판단 기준 요거 창안, 비율, 빛깔, 표현, 구성 요거 요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시중에 떠도는 책들은 요게 좀 달라요. 개수가 4개로 제시된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대로 5개 외우시는 게 맞고요. 특별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각문화 미술교육 애플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양적 연구, 미술교육의 역사를 양적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콜대 보자르 학생들은 우선 고대 조각성과 이탈리아 거장들의 회화를 판화본을 보면서 모사해서 윤곽성과 명암법을 익힙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석고상 모사, 그 다음에 누드 모델 묘사.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부분은 서술형이 숨어 있죠. 프랑스 아카데미의 인물 표현, 지도 방법, 서술형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급과 상급으로 구분한다. 1. 뭐다? 하급과 상급으로 구분한다.
2. 대가의 작품 모사, 석고상 모사, 그 다음에 인체 모델 드로잉, 요 단계를 거쳐간다. 요런 건 서술형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 4번 로엔펠트 두 가지죠. 자아 동일화랑 자기 표현. 이거는 서술형급이에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넷째, 다섯째 요 부분은 서술형으로 외워두세요. 여기는 문장초로 그 다음 거 갑니다. 스미스, 요거 기출문제였어요. (16학년도라서) 딱 10년 됐습니다. 최근에 표현기능 중심이 안 나왔고요. 표현기능 중심하게 되면 제1순위, 여러분이 잘 아는 피스탈로치, 그죠? 2순위 헬리콜과 러스킨. 자, 지금 스미스는, 월터 스미스는 페스탈로치 지도법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에요. 특히 산업 드로잉이라고 하는 용어 꼭 외워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스미스, 산업 드로잉, 이거 자체 5글자 용어 꼭 기억해 두세요. 드로잉의 기술적인 리터러시, 모방작과 연습을 통한 숙련, 규칙과 과학적인 원리에 의한 교육 방법, 그 다음에 로엔필트 지도 방법은 창조적 자아 표현, 발달 단계 특징에 따라 선정한다. 이게 기출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뽑아드렸어요. 요건 인정답이니까 이것 중에 아무거나 써도 1점만 채우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로엔펠트 지도 방법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1점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든 써서 2개의 항목만 되면 이제 2점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계열, 같은 방식으로 자기 걸 가채점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야. 자기가 쓴 것 중에서. 만약에 이것조차 자기가 쓴 것이 없다. 그럼 그게 진짜 로엔펠트의 주장인지 확인하시고 맞다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죠. (5번은) 요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6번) 아직 미출된 주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출됐어요. 이거는 꼭 매년 가르치기 때문에 작년에 배웠던 분들은 아마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화면 줄일게요.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우니까. 알베르트 작년에 나왔었고요. 근데 요거 말고 미학으로 나왔었죠. 회화는 원근법
비례 이거 맞아야 된다. 이런 용어들만 좀 따로 외워두시고, 공간감도 있었는데 원근법이 있으면 당연히 공간감이 있는 거지. 회화는 뭔가 에피소드가 역사적이어야 된다. 뭔가 고전 문헌이거나 성경에서 따온 에피소드여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인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전에서 따오는 거야. 성경에서 따오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교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적절한 색깔, 빛, 비율, 색감, 빛. 요거는 베네치아파가 주장했던 거. 비율, 구성은 피렌체가 주장했던 거. 알베르티는 요거 섞어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렵지 않죠? 응? 한 번만 더 싫어요. 요 비율과 구성은 피렌체파가 강조했던 거고, 색감과 빛은 베네치아파가 강조했던 거를 알베르티가 이렇게 묶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문장은 길지만 외우기 쉬워요. 요거 우리 색칠한 것만 외워서 쓰면 점수 준다고, 이런 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고전 문헌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말 좀 없어서 상관없어.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되겠지. 우리 방금 칠한 거. 그 다음에 다빈치 같은 경우는 회화 우월주의자예요. 회화 우월주의자. 그러면서 명암법을 제시했던 사람이 다빈치. 그에 비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과 회화의 동등적 위치를 강조했던 사람. 자, 다빈치는 회화 우월주의. 그럼 미켈란젤로는 조각 우월을 얘기하고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미켈란젤로는 회화랑 조각은 디세이뇨의 중요도가 같다. 그러면서 조각은 말이야 과학적인 거야. 스튜디오에서 배우는 과학과 같은 거야. 그래서 시엔자 스튜디오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편 르네상스는 천재사고와 알맞는 교육방법이 필요했어. 왜냐하면 중세랑 달랐기 때문에. 중세는 무슨 체제? 길드. 무슨 교육방법? 훈련 중심의 도제학습. 그 도제학습을 현대에 와서 재해석한 사람. 집에 가신 분 가드너의 인지적 도제학습. 그걸 미술교과로 얘기한 사람, 얘기한 내용, 직접 교수법. 내용이 많네. 중세, 길드, 체제. 길드는 무슨 학습? 훈련 중심의 도제학습. 요거 가드너가 뭐라고? 인지적 도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가드너 인지적 도제학습을 미술과로 재해석하면 무슨 교수학습법? 직접 교수법. 직접 교수법은 뭐가 중요하다? 단계가 중요해. 단계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포인트, 연습 활동. 일단 단계부터 불러보세요. 직접 교수법. 앉는다, 그린다, 잘 그린다, 끝. 단계 외우셔야 돼. 안 외우면 방법이 없어. 단계 외우셔야 돼요. 설명 및 시범을 한 다음에 연습. 이 연습을 어떻게 한다? 3단계로 쪼개셔야 돼요. 3단계 아시는 분?
그렇죠. 다시 한번. 교사의 설명과 시범에 의한 안내에 의한 연습. 안내. 교사가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설명하고 시범을 통해서. 두 번째, 그거를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연습, 이걸 구조화라고 그래요. 구조화. 안내. 그 다음에 이걸 구조화라고 그래. 다 됐으면 이제 혼자 알아서 해야지. 교사는 다가서기 했잖아요. 안내하면서. 이제 물러서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혼자 하는 거야? 학생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다시 기초부터. 잘된 학생은 보충 심화로 가는 거죠. 안 된 학생은 보충. 잘된 학생은 심화. 이게 중요합니다. 자, 6번 문제로 공부할 거리가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그죠? 중세 것도 해야 되고, 직접 교수법도 해야 되고. 직접 교수법을 행동으로 하는 체육과 같은 거. 우리 미술과도 일부분 있긴 하죠. 공예 같은 거, 혹은 판화 같은 거, 어떤 핸들링 하는 어떤 신체적인 훈련할 때 쓰는 방법이 분수법입니다. 네. 분수법이에요. 약간 다른 거 분수법. 전수법. 요게 이미 분수법이죠. 분수이에요. 이게 이미. 여기가. 요게 이제 신체 활동을 주로 하는 교과. 이건 미술교과. 이건 가드너의 교육학적 인지적 도제. 중세 도제학습은 단계가 없어요. 워낙 오래된 시대라 문헌상의 자료가 없어. 그냥 도제로만 나와 있어요. 대체로. 요걸 이제 스캐폴딩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우리 이제 기본서 있긴 하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할 거리가 이렇게 많다, 그지? 요 두 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아까 거는 스미스는 원래 기출이었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벤츄리 파울. 근대적 시민권 사상이 확산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일반 교육, 즉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개념이 대두하게 됐고요. 19세기 초엽, 프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공공교육제도가 수립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지원한 학교 교육을 육성하려는 측면에서 윌리엄 벤트리 파울이 주관한 공립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럽 각국의 공립학교에서 페스탈트 교수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 페스탈트 교수법 명령을 받은 파울 교장에 있던 학교에 드로잉을 도입했고, 보스턴 학교에서 모니터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교사가 조장을 가르치고 조장들은 배웠던 대로 동료 학생을 가르친 제도이고요. 파울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잇따라 도입함으로써 교육 사상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갔고, 그 중에는 지리 수업, 드로잉 교육, 그다음에 인쇄법, 체육, 바느질, 음악 등이 포함됐고, 체벌 제도도 없앴고 남녀 차별도 철폐했던 게 벤츄리 파울이에요. 기억, 공립학교 운동이 있었던 상황 두 가지. 그 다음에 니은의 명칭, 지도법 이렇게 됩니다. 그 르네상스는 정답 여기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법이 이제 토론, 르네상스는 토론, 협동학습 계열에 모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상학습, 그 전에 이제 해부학, 탐구, 수학적 이론
이런 것이 르네상스 교육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것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자, 조금 전에 했던 19세기 공교육 목적은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어린이가 주로 받았던 무상교육을 모든 어린이에게 제공하자. 이러한 수단으로 드로잉을 교육시키자. 어린이에게 읽고 쓰는 문해를 육성시키자. 이게 목적이에요. 둘째, 산업의 발달로 공장마다 글 읽고 쓰는 문해를 지닌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고, 노동자 육성하려고 문해를 갖춘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어린이에게 문해력 육성.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문해를 갖춘 노동자 육성. 그 다음에 모니터 제도. 그 다음에 교사는 칠판을 사용하고 학생은 석판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석판은 우리가 석판에서 배운 것처럼 판을 어떻게 한다? 갈아낼 수 있으니까. 기하학적 원칙, 정해진 규칙. 그렇게 해서 이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